네, 2022년 드림플러스와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공동으로 기획한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법률 세미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좀 생각보다 반응이 좀 뜨거운 것 같아요. 질문도 엄청 많이 왔고요. 핀테크 위크라고 하셔가지고 보니까 이게 핀테크 기업 수가 2017년에 한 300여 개였는데 최근에 2020년 기준으로 거의 500여 개라고 하니까 이게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도 기업들이 꽤나 많은 것 같고 또 여기에 종사자 수도 2만 명이 넘는 상황이네요. 스타트업 분들께서 아마 많이 시청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전에 올려주신 질문을 저희가 좀 검토를 했고 아주 가볍게 블록체인 전문 변호사로 통하는 조원희 대표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익명으로 올려주셨는데요. 블록체인과 금융 규제 상세히 알려주십시오라는 질문이 있네요.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는 크게 두 가지 이제 기둥으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뭐 가상자산을 뭐 금융 상품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뭐 이런 논란은 있지만 일단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이제 독자적인 그 영역에 대한 규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금융 관련된 규제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 금융은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이제 증권에 관한 규제까지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블록체인 사업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그 이제 규제 영역은 크게 보면은 가상자산 사업에 관한 규제 영역 그리고 금융 규제 영역 이 두 가지를 대별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저희가 뭐 얘기했던 뭐 전금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금융금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가상자산과 관련되는 이슈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특금법에서 보면은 예컨대 이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든지 기존의 금융 영역에서 규제를 받아온 것에 해당하면 이제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서로 대별될 수는 있는데 하여튼 서비스를 저희가 고려하는 과정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잡하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서 우선은 법률 자문을 받는 게 맞죠. 예. 그럼요. 법률은 변호사에게. 예. 네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조각 투자 관련 상법상 거래와 증권성 정의에 대한 판례나 예시 등 이해 가능한 자료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 익명으로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민승현 변호사님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방금 조각 투자의 대표적인 예시로 혁신금융 서비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증권성 정의에 대한 판례는 지금 현재 이제 제일 증권은 이제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종전부터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규율이 되었던 부분이라 증권보다는 결국은 투자계약 증권, 그 중에서도 투자계약 증권에 관한 판례를 물어보실 것 같아요. 특히 뮤직하우의 그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투자계약 증권으로 우선 정의가 최초로 금융위원회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지난 2020년 4월 달에 있었던 금융위원회 보도 자료를 먼저 참고를 하시면 투자계약 증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규제당국에서 그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계약 증권을 금융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게 뮤직하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에 관한 판례나 예시는 찾아보기 어렵고 그 보도 자료를 참고하시는 게 가장 확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그 링크를 그 하나 좀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금융위원회에 2022년 4월 28일자에 올라와 있는 보도 자료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가 또 4월 20일에 올라온 보도 자료가 하나 있어서 말씀하신 그 링크는 저희가 채팅창에 저희 관계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금융 규제 개선과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시 야기되는 단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요거는 금소법이니까 아무래도 박정현 변호사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그 금융 규제 개선을 하는 목적은 사실 이제 금융 사업 쪽을 좀 살려서 이제 뭐 규제를 조금 뭐 간소화하거나 이렇게 좀 사업자들이 편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면 결국은 사업자들이 지켜야 되는 절차나 아니면 마련해야 되는 장치들이 조금 더 생길 가능성이 높아서요. 결국은 이제 야기되는 단점이라고 하면 사업자들이 조금 염두에 두고 준비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좀 더 늘어난다는 단점 아닌 단점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용이 더 드나요? 그러면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뭐 사실 규모에 따라서 또 이제 어떤 이제 큰 금융 회사들이라고 하면 조금 더 편하게 마련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지금 세미나를 많이 듣고 계신 스타트업 분들이라면은 좀 생소한 영역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자문이나 이런 거를 이제 쉽게 구하기에는 조금 비용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조원희 변호사님 마이크 들고 계신데 뭔가 더 하실 말씀 있으신 거예요? 예, 박 변호사가 답변을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스몰 라이선스 제도가 도입되면 기간이 얼마나 짧아지게 될까요? 이게 지금 블록체인 위크에서 이 위원장이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김주영 금융위원장이 스몰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검토긴 한데요. 실제로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짧아질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강민경 변호사님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려면 이제 뭐 신청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법률상으로 딱 정해진 일자는 없고, 전자화폐업 정도는 3개월 이내에 허가를 승인하도록 법률에 정해진 바가 있지만, 등록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지만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신청 후 20일 내에 처리하도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 요구를 위해서 필요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이제 검토해서 이렇게 답을 주는 것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데요. 스몰 라이선스가 도입된다고 해서 그 일자의 조정이 좀 더 앞으로 당겨질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자의 일자가 좀 검토 요건이 좀 간이하기 때문에 더 앞당겨질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스몰 라이선스의 의미가 갖는 것은 그런 기간 단축에 대한 것보다도 자본금 요건을 상당히 낮춰서 3억 원을 갖추면 이제 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나 이런 다른 요건 부분에서 간소화가 돼서 스몰 라이선스라고 하는 것이지, 이런 절차상에서 어떤 되게 기간을 단축해 주겠다 그런 의미까지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너무 이렇게 깔끔하게 답변해 주셔가지고, 네. 자,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와 연계하여 서비스 개발을 할 때 꼭 검토하여 반영해야 하는 사항이나 법률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금융 소비자 보호랑 연계가 돼 있어서 박정현 변호사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경험을 공유해달라고 하니까 강민경 변호사님께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비자 보호와 관련돼서는 뭐 금융 소비자 보호법상 이제 그 일반적인 법률을 이렇게 제정을 하긴 했지만, 금융 소비자 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상에 이제 규정되어 있던 투자자에 대한 설명 의무나 적합성 의무, 적정성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새로 이제 따로 법령을 떼어내서 만든 것이고요. 전자금융거래법 같은 경우에 이제 개정안의 도입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 선불 충전금에 대해서 자금을 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까지는 법령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으로서 그 자금 예치를 되게 강화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현재 그 선불전자업을 등록하려고 해도 금감원에서 이제 검토하는 내용 중에는 선불 충전금에 대해서 그 상당한 부분으로 이제 예치를 하거나 또는 이제 상환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따르면 자금 이체업의 경우에는 그 자금 이체업상 이용자 자금 100%에 대해서 이제 별도 예치를 하도록 하거나 대금 결제업의 경우에는 이용자 자금의 50% 이상을 예치하도록 하는 등으로 이제 이용자 보호를 되게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자로서는 기존의 그 예치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지 않았던 반면에 이제 개정안이 도입되게 되면 자금을 일부 예치를 해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고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 자금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 안전 측면에서는 이제 좀 바람직하다고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자본력이 있어야 이런 업종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봐도 되나요? 그러니까 얼만큼 예치를 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자금융업자를 통해서 이제 자금이 이게 이체되는 과정에 있을 때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보하고 있는 그 고객 자금 규모에 따라서 그게 결정되는 것이고, 만약에 선불충전금을 되게 상당 규모로 발행을 했다 이러면 그 부담은 되게 커지겠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선불전자업 등록 관련해서 업무를 처리할 때 금감원에서 이제 하나 사례로 든 것이 이제 뭐 BMW 같은 데서도 차를 판매하면서 이제 선불충전금 같은 포인트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 제도가 무상으로 제공되다 보니까 이 무상 제공 포인트에 대해서는 기존에 어떤 규제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 규모가 이제 몇백억, 몇천억 단위가 되는데 이게 그대로 두면 되겠느냐. 그래서 감독기관 입장에서는 그 시각이 이런 규모가 큰 선불충전금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좀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견해와 그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예치 의무를 부과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 윤 정부 들고 나서 좀 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인가요? 오히려 좀 약화되는 분위기인가요? 사실은 이제 큰 방향에서는 규제를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규제 내에서 이제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칠 수 없는 게 사실은 소비자 보호, 그리고 최근 문제되고 있는 해킹이라든지 보안 사건, 이런 것들은 또 엄격하게 또 규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일부는 또 규제가 개선되고 또 일부는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규제가 개선되는 건가 하는 그런 이제 뭐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뭐 큰 방향에서는 규제 개선을 하지만 소비자 보호나 이런 것도 강화한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네.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빡세지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혁신 금융 서비스. 네. 이거는 이제 당연히 민승현 변호사님 준비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부동산 조각 투자 업체 카사코리아, 루센트블록 등 지정 기간이 만료되면 투자 고객들 중 상품 만기가 종료되지 못한 고객들은 해당 서비스가 종료되면 소비자 보호 못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잘리긴 했지만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종전에 카사코리아만 단독으로 요 부동산 조각 투자 서비스를 제공해 오다가 계속 지금 루센트블록도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조만간 또 이제 펀드블록에서도 비슷한 서비스가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렇게 좀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대마가 되는 거죠. 예, 더구나 이제 부동산 조각 투자의 경우는 각 혁신금융 서비스당 5천억 원까지 지정 기간 내 5천억 원까지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려 이제 새 업체의 맥스를 계산해 보면 1억 5천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서비스가 종료됐으니 모든 것이 끝, 그렇게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고요. 예. 일단 기존에 이제 투자한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그 더 이상 거래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 서비스가 완전히 종료돼서 모든 투자자들이 엑시트할 때까지는 최소한 서비스는 현상 유지는 해줄 것이다. 그건 이제 당연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서비스 제공 업체의 입장에서 내가 임시로 받았던 이 4년간의 라이센스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것이냐, 이 부분은 여전히 좀 변수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더 유지할 수 있겠느냐? 저도 이제 방향성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 서비스가 그 재정적으로 회사의 그 재무적으로 좀 더 안전한 상태에 이르고, 그다음에 뭐 물적 설비와 같은 혹은 이런 보안과 같은 문제 이슈에 있어서도 예전보다 더 좋은 어떤 기술력 그리고 더 좋은 인력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또 내부 통제적인 의미에서도 훨씬 더 이제 많은 인력으로 보다 이제 꼼꼼하게 체크해 왔다. 뭐 이제 이런 점들을 계속 어필을 해서 이 서비스가 향후로도 영구한 라이센스를 받게 해달라라고 하는 게 그 4년 후의 그 상황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결과는 아무도 알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19년 12월부터 카사코리아 같은 경우에 서비스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지정 이후로 4년이면 2023년 12월이 될 텐데요. 예, 그때부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현재 그 금융위의 정책을 보면은 그 서비스 만료 기간 전 3개월 전까지는 뭐 미리 알 수 있게끔 통지를 해주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2023년 9월경 예 그때쯤에 금융위의 그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예, 생각이 됩니다. 내년 가을 되면 민 변호사님께 물어볼 것이 생기겠네요, 또.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디파이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디파이 하면 또 조원희 변호사님 빼놓을 수 없죠. 예. 디파이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탈중앙화된 이제 금융 서비스, 금융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디파이는 요즘 이제 뭐 규제의 트렌드라 그럴까요? 디파이가 이제 한창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다가 최근에 이제 루나테라 사태 이후에 이제 디파이에 대해서 새로운 고민들을 많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파이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디파이가 뭐 특별히 이제 어떤 특정한 법령에 의해서 규제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디파이가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영역에서의 규제를 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디파이 중에서는 이제 증권성을 띠는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증권성에 대한 규제를 좀 받고 있는 거고요. 그 전에는 그 규제가 조금 느슨했다고 하면 이제 루나테라 사태 이후에 정부 당국 뭐 글로벌하게 정부 당국에서 디파이 상품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디파이에 대한 규제가 조금 더 심해진 것처럼 그렇게 이제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권도영 그 대표가 아무래도 또 수사망에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어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금융 규제 개선 및 소비자 보호 방안이 어떻게 변화할까? 이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지금 국회에 이제 다양한 법안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들을 참조해 보면 현재의 보호 정도는 뭐 자본시장법에서의 소위 소비자 보호 정도라고 이제 보여질 수는 있고요. 최근 유럽에서 이제 미카라고 해서 이제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법령이 이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됐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소비자 보호에 대한 규정들이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 다 도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뭐 정보를 공개한다든지 또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다든지 시장을 임의로 이제 가격을 조작한다든지 뭐 이런 기본적인 그런 규제들은 사실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에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보호 방향이라고 하면 기존의 금융 시장에서의 보호 정도가 이제 채택이 될 거다. 그 대신 다만 이제 상품의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이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4시가 다 돼서요.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금융권에 대한 정보 보호 관련 사항이 궁금합니다. 강민경 변호사님께 마이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2020년 금융위에서 디지털 금융 혁신 방안에서 이제 제시된 금융 보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는 감독기관의 권한 강화 측면에서 살펴보면 금융위에게 금융 보안 관련 조치 명령권을 이렇게
도입하는 그런 개정안의 방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안 문제가 생겼을 때 금융위에서 어떤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감독 권한까지 이제 가져가겠다. 뭐 이런 개정안에 대한 방향성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회사 내부에서 그런 금융보안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하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회사의 최고 정보 책임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그런 이제 거버넌스를 좀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제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아까 조원희 변호사님께서도 발표하신 그 망분리 규제에 관한 사항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망분리 규제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규제 제도 개선을 하는 방안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추가라기보다는 이제 필요한 부분은 그 디지털 금융이다 보니까 어떤 디지털 사이버 안보라든지 어떤 재난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이용자들이 접근이 아예 불가능해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재난 대응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또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 체계를 회사에서 잘 갖추도록 하는 그런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분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니까 너무 재밌었는데요. 특히 민승현 변호사님 너무 유머가 막 빵빵 터져서 세미나에 집중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법률 세미나 9번째, 네, 2022년 9번째 시간이었는데요. 금융 규제 개선과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주제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